저는 참 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앞으로는 좀 제도권에서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옳고 그름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전 크다 법적으로만 딱 보는 보거든요.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느냐는 선택지는 배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계엄으로 승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영 전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냈어요? 이제 2년 한 4개월 정도 행정관으로 일하고 지난 10월쯤에 제가 대통령 비서실을 나오게 됐는데 잘 지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죠. 그쵸.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나와서도 또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하루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10월달에 나오신 다음에는 사실 네네네. 이 비상계엄까지는 예상을 못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 행정관님 보시기에 단적으로 네. 그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 이제 청년 나이 20대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가 이제 기획비서관실이 나름 맞습니다. 핵심 부서.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뭐 당시 뭐 독대도 한 사람들 많고 나름 이제 그런 부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관이 봤을 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윤석열. 사실 이게 좀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계획에 옮기는 건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진석 비서실장 체제로 좀 바뀌면서 정확히는 총선 패배 직후 비서실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좀 불행이 시작됐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총선 패배 직후부터 사실 나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바깥으로 나가겠다. 비서관실에 의사 표현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에 이거죠. 총선에 패배하자마자 특검을 막기 위한 그 정무 리스크 관리 이쪽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완벽하게 개편이 되면서 정책 기능은 상실됐다고 봐야 하고 김건희 특검 막기 위한 그러니까 8표 이탈표를 관리하는 게 사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주요 업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뭐 현안이나 국정과제 그리고 저희 정책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도외시한 측면이 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지점에서는 내가 저기 남아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게 컸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조직 자체가 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나올 시점에는 뭐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저를 비롯한 젊은 행정관들이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할 때 나름대로 좋은 조언도 많이 드리고 억제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청년들은 기득권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 의사는 이제 좀 레거시 미디어에 묘사된 것과는 다르게 좀 많이 포용을 해주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비선이니 뭐니 이제 이런 말도 그런 맥락에서 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강기훈 행정관 얘기도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막판에는 사실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행정관들이 이제 비선이다라는 이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대비실의 좀 젊은 참모들 역할도 완벽하게 사라지고 이제 그게 좀 이 조직 붕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이 침체되는 전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에 덧붙여서 사실 여당도 전혀 좀 기능을 못했죠. 그러니까 여당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러기는커녕 이제 야당이 뭐 이제 삭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 22명 탄핵 뭐 이제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특검을 레버리지로 이탈표를 만들겠다. 협박 사실 아닌 협박을 하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 체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원 게시판 사태처럼 본인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을 펼치면서 있었죠. 정권이 상당히 이제 불안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1야당과 제2야당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대통령이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년 초만 돼도 좋은 국면이 펼쳐졌을 텐데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정리가 좀 될 것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2심도 나올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의료 쪽도 신입생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좀 완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예상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패배 선언을 한 것이고 정치적 패배 선언. 그렇죠. 정치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아무리 이 어려운 국면이 있고 현안이 나쁘더라도 그거를 정치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해야 되는 게 저희 정치의 역할인데 이것을 법적인 무언가로 풀어보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저희 정치권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론은 행정관님 말씀대로 뭐 다른 정쟁적 요소는 가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개헌만은 예. 이게 무슨 대명천지 뭔 소리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네. 이제 담화물에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한번 다퉈보겠다. 네. 헌재 가서 예, 다퉈보겠다. 내가 그 정당한 계엄을 했다는 약간 이런 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관님이 그것도 핵심으로 얼마 전까지 일했고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한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이 예.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2차, 3차 담화문을 보면 네. 꺾이지 않거든요. 예. 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계엄을 했고 그렇죠. 국회가 정당하게 법에 따라 풀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판단은 참 저의 그런 세계관이 많이 무너지는 솔직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국면이 길어지는 게 법적으로 다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외 신인도나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는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작용과 반작용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모든 걸 백래시. 판단을 할 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대통령제에서 임기가 보장된 이유는 그 이제 또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껏 국정을 운영해 가고 이제 그 야당이 견제 구도로서 이게 좀 합리적으로 절충을 하기 위해서 임기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건데 물리적으로 끌어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반작용.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적폐청산 TF라는 것을 부처에까지 만들기 시작하면서 관료들한테 정파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부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관료들이 위축되어 있고 이제 정권에서 이제 디렉션을 줘도 업무를 거부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일종의 말씀하신 백래시인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트리거가 돼서 결국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정책적으로 인정 못 받고 실각하면서 윤석열 현재 정권까지 들어서게 된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탄핵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냐에 대해서 여전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전한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이 뭔가를 탄핵이나 이런 여러 절차를 판단할 때는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능성과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190석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바로 들어서는 이 상황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여러 고려 사항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탄핵이 아니었다면 개인적으로 전 행정관님이 뭐 선택권은 없지만 어쨌든 뭐가 제일 베스트였다고 보십니까? 솔루션은? 뭐 질서 있는 퇴진이 사실 저도 사용했던 워딩이고요.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거국내각이라는 것이 이제 여야가 함께 좀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뭐 그 역시 물리적으로 임기를 단축시키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질서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제 보도와 이제 그 내부 폭로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정치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서 있는 퇴진. 그럼 그 질서의 그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시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하야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 되니까 오늘 하야하면 모레 하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 시기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여당이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춰지게 보기에는 4월이면 퇴진하면 6월에 선거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할 시간 있고 이재명 대표 20 나오면 여기 떨구고 난 간다. 뭐 이런 셈법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읽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정치적인 계산을 저는 오히려 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관점과 마찬가지로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뭐가 바람직한가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요. 이를테면 저는 사실 5년 단임제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에서 일을 해보니 아무래도 이제 재집권의 유인이 전혀 없는 대통령은 어떤 자신의 독선적인 판단을 고수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야당은 나라가 망해야만 집권하는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처럼 정치하는 게 정말 국익을 위해서는 저해되지만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것이다. 사실 이건 굉장히 왜곡된 유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야당이 되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5년 단임제의 190석 이제 집권 여당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도 역시 그런 좀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성숙한 좀 논의, 권력 구조를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를 전 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이제 2심 재판이 도래하기 전에 결론을 맺고 싶어 계속 이게 좀 그 시간추를 앞당기는 분위기라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될 것이냐,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여전히 의구심이 있죠. 본질적으로 한번 팍 들어가 볼게요. 네. 부정선거론. 예. 네.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담화문에 2차 담화문에 아주 자세히 쓰셨더라고요. 예. 보셨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뭐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원고 누가 써줍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부처에서 이제 소관 부처에서 해당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관련 내용들을 가져오면 아무래도 메시지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참모들이 다듬어서 원래 올리죠. 초안부에. 근데 뭐 잘 알려져 있듯이 윤 대통령이 원고를 이제 본인의 좀 니즈에 맞게 많이 고치시죠. 예. 아, 그러면 이번 원고도 좀 고쳤다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번 원고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됐거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발언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사실 근거로 많이 인용되는 형태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점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적으로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난 대선만 봐도 저희 깜깜이 기간, 그러니까 대선 하루 전날 발표된 메이저 여론조사, 소위 리얼미터, 뭐 NBS, 뭐 이제 갤럽 같은 경우에 1% 미만 격차로 거의 실제 결과와 일치하게 나왔고, 그렇게 나왔죠. 출구조사도 사실 거의 오차 범위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뭐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발생하기가 어렵고 사실 선관위가 이 모든 국가기관을 통틀어서 가장 게으르고 무기력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사실 요양하러 가는 곳이다 할 거의.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거 참관인들이 그 선관위 직원의 수백 명이 되는 상황이라 이게 진짜 뭐 전산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선거 부정은 이루어지기 없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정보기관 청와대에 있다가 아무래도 정보기관들 각종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불미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부정선거론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좀 함몰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인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임기가 6년입니다. 6년이고 그래서 다음 대선까지 저희가 이 임기가 유지되는 상황, 다음 대선도 이 현 시스템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점검 받아라 국정원한테, 이를테면 아니면 너네 지금 뭐 그 가족 경영 회사냐, 사실상 채용 비리 문제가 심각한 수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수사 받아라라고 하는데 하나도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확증 편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뭔가 이거를 음모론이나 극단주의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또 제도권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전 사전투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선거에 있어서는 그 정확성의 가치라는 것이 편의성, 그러니까 편의성이 정확성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있죠. 저희가 여론조사 그 공표 금지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그 여론조사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그렇죠.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여론조사 다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여러 결정적인 사건들을 투표에 반영하지 못하죠. 생각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실 저는 위헌 심판에 들어갔을 때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충분히 이렇게 정책적인 의제로 다룰 수 있는데 부정선거 자체가 마치 뭐 이제 음모론자들의 발언이다, 이제 그렇게 보수 정치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일종의 전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이것을 제도권의 언어로 풀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논의를 열어놓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예를 들면 처음 말했던 선관위의 어떤 이런 부분, 그 부정선거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개헌은 안 된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래서 전 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앞으로는 좀 제도권에서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옳고 그름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전 크다 법적으로만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에 명시된 내 권한, 법적인 옳고 그름, 그러니까 특검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이 옳은지 그른지 이제 이런 것에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거기에 매몰려다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느냐는 선택지는 배제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계엄으로 승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